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내용이지만 21세기의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런 난해한 영화들을 감상할 때면 떠오르는 20세기 시인의 시 한 편. 여기 시를 잊은 당신에게 오래전 한 시인이 건네는 수수께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문득 그 시가 내게로 왔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시. 알 수 없지만 묘한 향기를 뿌리면서 마음을 더 깊게 휘저어 놓는 시. 그건 바로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지용 시인의 유선애상입니다. 이 시가 당신에겐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까요? 생긴 생김이 피아노보단 낫다. 얼마나 뛰어난 연미복 맵시냐. 산뜻한 이 신사를 아스팔트 위로 곤돌라인 듯 몰고들 다니길래 하도 닦았길래 하루 청해왔다. 손에 맞는 품이 길이 아주 들었다. 열고 보니 허수리도 반음 키가 하나 남았더라. 줄창 연습을 시켜도 이건 철로판에서 벤 소리로구나. 무대로 내보낼 생각을 아예 아니했다. 애초 달랑거리는 버릇 때문에 굳은 날 막 잡아버렸다. 함처럼 젖어 새처럼 하기는 세례 회에 떨어 다듬고 나선다. 대체 슬퍼하는 때는 언제길래 아장아장 팩팩거리기가 위주냐. 허리가 모조리 가늘해지도록 슬픈 행렬에 끼어 아주 천연스레 굴던 게 옆으로 솔천하자. 춘천 300리 벼룩기를 냅다 뽑는데 그런 상장을 두른 표정은 그만하겠다고 꽥꽥. 몇 킬로 휘달리고 나서 거북처럼 흥분한다. 징징거리는 신경방석 위에 소스듬 이대로 견딜밖에. 쌍쌍이 날아오는 풍경들을 뺨으로 헤치며 내쳐 살포 넘긴 꿈을 깨어 진저리를 쳤다. 어느 화원으로 깨어내어 바늘로 찔렀더니만 그만 호접같이 죽더라. 어떤가요? 이 시를 읽고 난 당신은 아마도 머릿속이 헝클어진 듯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렵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히 하나를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로 감이 안 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시인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들을 더듬다 보면 어떤 힌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용은 1902년 5월 옥천의 아담한 초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정태국과 어머니 정미하 사이에 귀하게 얻은 4대 독자였죠. 한약상을 하던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고이고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사철 발벗은 아내가 함께 살던 고향집. 지용이 향수 어린 이 집을 떠난 것은 10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때 상급학교를 바로 가지 못하고 3년이라는 텀이 있어요. 그리고 17에 희문고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희문고 벼비 전액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특혜가 있었어요. 도시사대. 처음에 예과로 입학을 해요.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서 나라 잃은 식민지 청년의 비애를 삼키며 6년의 유학 생활을 했던 정지용. 영문학을 전공했던 그의 졸업 논문 주제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 나타난 상상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청년 지용은 독특한 이미지와 영감이 꿈틀거리는 블레이크의 작품에 깊이 매료됐죠. 어떤 식으로든 지용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상상력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이전까지 한국 문단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정지용 씨의 특별함은 바로 윌리엄 블레이크와 연결돼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용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시를 탄생시키는 것일까요? 시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그런 질문은 내게 꽤 유쾌한 문제올시다. 시를 낳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감성에 있느냐, 지성에 있느냐, 감성에 대한 지적인 통제를 받느냐, 의지의 결제를 받느냐, 이런 걸 따지고 싶겠지요. 하지만 이따위 문제보다 중요한 게 있어. 비유가 시의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지. 독자 여러분이 난해하다고 이구동성인 유선애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1929년 일본 유학을 마친 지용은 모교인 휘문고보로 돌아와 영어 교사가 됩니다. 천성이 예민한 기질이라 신경통 선생이란 별명이 붙었지만 유머와 재치가 넘쳤던 시인은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죠. 그리고 이 무렵부터 지용의 본격적인 문단 활동이 시작됩니다. 시문학, 조선지광, 가톨릭 청년, 문예월간 등의 잡지에 연이어 작품이 발표됐고 정지용이란 이름은 식민지 조선 문단의 어두운 하늘을 밝히는 빛나는 별이 됐죠. 그렇게 1935년 가을, 비로소 첫 시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수성과 감각적인 시세계에 문단은 뜨겁게 반응했고 독자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그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은 단연 향수입니다. 순우리말로 애틋하게 빚어낸 절창. 누구나 한두 구절은 외울 수 있는 친숙한 식구. 그런데 어쩌면 이 향수라는 작품의 유명세에 가려서 우리는 그의 시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지용의 시가 열어 보이는 세상은 훨씬 더 넓고 깊은데 말입니다. 정지용 씨의 본령은 대부분의 시가 뭔가 그 언어가 아주 투명하고 빛나는 그걸 이미지화한다고 하고 뭐 수사적으로 묘사를 한다고도 하지만 그런 고민의 흔적들을 다 남긴 그런 시가 사실은 정지용 씨의 주류입니다. 오히려 향수 같은 게 저는 좀 그 비주류라고 생각이 들죠. 내가 쓴 유선애상이 난해시로 악명이 높다. 그렇다면 나로선 혹 유쾌한 일이외다. 어쩌면 그건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언어들이 나의 시를 통해 새로 태어났다는 뜻일 테니 말이오. 그러니 왜 이런 시를 썼는지 묻는다면 나는 왜 이런 시를 쓰면 안 되는 거요? 라고 묻고 싶소.
이 시가 맨 처음 어디에 발표된 것인지는 혹시 살펴보았소? 유선해상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36년 3월 구인회 잡지인 시와 소설을 통해서였습니다. 구인회는 정지용, 김기림, 이태준, 이상 등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모더니즘 문학단체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었죠. 그들이 발표한 작품 중 박태원의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면서 단 한 문장으로 완성한 실험적인 작품이었고, 이상의 시 가외 가전은 띄어쓰기를 무시한 형식과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 때문에 지금까지도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정지용의 유선애상 역시 실험적이고 난해한 작품으로 시의 소재와 의미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문제작이죠. 특히 이 동인지는 되게 특별합니다. 그 난해 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상이 편집을 했고요. 그 편집 후기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쓰고 싶은 것을 써라. 다 이제 발행해주마, 책을 내주마라는 이제 구본웅 그 발행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런 동인지이기 때문에 그 동인지에 실린 작품들은 다들 매우 특이하고 재밌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잡지는 우리말을 정말 다양한 실험이라는 게 결국 언어를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인데 전위적이다, 실험적이다, 아주 초현실주의적이다 이런 이제 차원인데 사실 이분들 대부분이 스타일리스트였던 거죠. 문장 스타일리스트. 정지용은 유선해상을 발표하면서 언어 미술이 존속하는 이상 그 민족은 열렬하리라고 적었습니다. 지용의 문학 좌우명으로 보이는 그 말은 유선애상이란 시가 언어 미술적인 시도로 쓰여졌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실험의 방식은 물론 비유였을 겁니다. 실제로 유선해상에는 정지용이 강조했던 비유를 통한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독자들은 그 시어들을 통해서 상상을 펼치며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게 되죠. 저는 커다란 첼로가 연상이 됐어요. 한 사람이 첼로를 끌어안고 연주를 하는 모습이 저는 떠올랐던 것 같아요. 춘천 300리 벼룩기를 냅다 뽑는데 이런 걸 이제 보고서는 아 이게 자동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펭귄? 뭐 펭귄 아니면 뭐 기차?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신의 진짜 의미를 찾아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화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같은 작품을 읽은 상상의 결과가 놀랍지 않으신가요? 시의 이미지들이 봄비처럼 독자에게 스며 이토록 서로 다른 것을 상상하고 느끼게 만들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유선애상에 대한 혹평도 존재합니다. 연구자마다 해석과 논란이 분분하다 보니 그저 설익은 습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정지용은 되게 예민하고 시 언어에 되게 뭐랄까 집착했던 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용이 그 되게 시 하나 한 편 한 편에 공을 들이는 사람인데 그런 그 되게 특별한 동인지의 설익은 작품이거나 아니면 조금 뭐랄까 습작 가까운 그런 작품을 발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예 의도하고 아예 난해하게 써보겠다고 작정하고 매우 준비를 많이 해서 썼을 것 같아요. 생김생김이 피아노보다 낫다. 얼마나 뛰어난 연미복 맵시냐. 산뜻한 이 신사를 아스팔트 위로 곤돌라인 듯 몰고들 다니길래 하도 딱하길래 하루 청해왔다.
시는 숫자의 정확성 이상의 엄격한 미덕이 있어야 하오. 무릇 시인이라면 문자와 언어의 혈육과 같은 사랑을 느껴야 하오. 그나저나 그 시 제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구려. 내가 쓴 유선이란 말과 독자가 사는 시대의 유선이란 말의 뜻이 과연 같다고 할 수 있겠소? 유선해상이 발표된 1936년은 나라를 빼앗긴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 속에서도 거리엔 신문물이 늘어나던 맹랑한 낭만의 시대이기도 했죠. 바로 그런 때 정지용이 시의 제목으로 선택한 유선이란 단어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1930년대에 유행한 유선이란 단어가 지금의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실제로 신문지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선형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서구에서 들어온 근대 문물들을 대체로 다 이제 유선형이라는 유선형 뭐 지붕, 유선형 주택, 거기다가 좀 그 모든 보이들을 다 유선형 인간으로. 다시 말해서 유선형은 조선인 생활 전반에 어떤 등장한 새로운 서구의 근대 문물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또 유행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용이 선택한 유선형의 주인공도 당시 새롭게 등장한 근대 문물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생김이 피아노를 닮았으면서 산뜻한 연미복 신사를 연상시키는 그 무엇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유선해상에는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많습니다. 물론 힌트는 우리가 아직 비밀을 풀지 못한 그 시어들에 숨어 있겠죠. 언어 미술이 존속하는 이상 그 민족은 열렬하리라. 내가 시와 소설의 유선해상을 발표하면서 좌우명처럼 실은 그 말은 진심이었소. 아무튼 독자들에게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시가 있다면 그건 그 시인이란 작자가 독자들 스스로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이끄는 거라오. 또 모르겠소. 그 즈음 나의 처지와 경험을 알게 된다면 혹 수수께끼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도. 춘천 300리 벼룩기를 냅다 뽑는데 그런 상장을 두른 표정은 그만하겠다고 꽥꽥. 유선해상을 발표했던 1936년 3월, 정지용은 휘문고보의 교사로 수년째 재직 중이었습니다. 지용의 모교이기도 한 휘문고보는 1906년에 설립됐죠. 학교를 세운 사람은 당시 조선 최고의 갑부이자 권력자였던 민영휘였습니다. 당대의 수재들이 모여들었던 학교. 오래된 앨범 속에서 만난 시인은 여전히 총총한 눈빛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는 왜 춘천이나 상장두른 표정 같은 알 수 없는 시어를 썼던 걸까요? 혹시 당시 휘문고에서 일어난 일에 어떤 단서가 있지는 않을까요? 마침내 실마리 하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1935년 말 민영휘의 생명이 위독함을 알리는 신문기사. 결국 민영휘는 사망했고
그것은 지용이 유선해상을 발표하기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장례식. 서울을 떠난 장의 행렬이 도착한 곳은 바로 장지인 춘천이었죠. 300리 벼룩길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용이 춘천을 다녀온 경험과 그 즈음 쓰여진 유선해상의 내용이 연결돼 있는 것일까? 내친 김에 휘문고에 먼지 쌓인 기억들을 좀 더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버려진 물건들 사이에서 발견한 이상한 악기 하나. 유선형의 틀 속에 피아노처럼 건반을 가졌으면서 철로판 소리를 내는 금속재 악기가 거기 있었죠. 순간 강한 예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이 악기를 휘문고 교사였던 정지용이 보았다면, 실제로 휘문고보엔 1920년대부터 서양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가 있었습니다. 무심히 지나친 자료들을 다시 보자 비로소 그 이상한 악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충분히 시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 낯설고 묘한 생김새였죠. 1920년대 초반에 대한제국 황실악단이 폐지되면서 그 악기가 창덕궁으로부터 휘문고로 관악기 타악기를 한 70여 점을 넘겨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처음 고적대 서양 악기들이 들어온 것은 1900년경 대한제국의 황실군악대가 생기면서입니다. 순종의 가래 행렬을 그린 가래 반차 독원에는 서양 악기를 든 대한제국 군악대 행렬이 자세하게 묘사돼 있죠. 비록 나라를 빼앗긴 후 대한제국 군악대는 해산되고 말았지만 그 악기들은 우여곡절 끝에 정지용이 재직 중인 휘문고보로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독특한 모양의 악기 하나, 유선형의 곡선을 가진 그것의 이름은 행직용 글로켄슈필입니다. 신화 속의 악기인 리라를 닮아서 벨리라라고도 불리죠. 만약 휘문고보의 악대가 학교 설립자인 민영휘의 장례식에서 장송곡을 연주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린 정지용의 시 유선해상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상을 펼쳐볼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은 휘문고보 악대가 길 위로 행진하며 연주하던 그것을 하루 빌려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악기는 고장이 난 상태였기에 막상 상자를 열고 보니 제대로 된 반음 건반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몇 번을 두드려도 그저 철로판에 소음 같은 소리만 날 뿐이었죠. 얼마 후 시인은 학교에서 치른 교주 민영휘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일행은 차를 타고 장지인 춘천으로 300리 벼룩길을 달려가는데 고장난 그 악기는 슬픔의 연주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듯 불협화음을 내죠. 시인은 차창 풍경을 바라보며 꿈을 꾸듯
상념에 빠졌다 깨어납니다. 마침내 죽은 자를 위한 화원인 장지에 도착해 다시 고쳐보려 하지만 악기는 그만 아주 망가져 버립니다. 친일 갑부의 부귀영화도 하룻밤 나비의 꿈처럼 쓰러져 버렸죠. 이제 그 시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시인도 이런 시도를 반가워하지 않을까요? 시를 읽고 상상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정지용은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는 시인일 테니 말입니다. 정지용 씨가 그렇게 다양한 어떤 해석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일이죠. 그래서 문학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독자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은 시인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독자들도 어느 한 곳에 매몰되지 않고 고정되지 않고 볼 수 있는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친일도 배일도 못한 내가 그나마 버릴 수 없어서 시를 이어온 것인데, 정작 슬픈 것은 유선영의 그 물체가 아니라 나 자신이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아니겠소. 자, 이리 어렵게 시를 쫓아왔으니 이제 다시 보는 그 시는 이전과는 달리 보일 것이요. 시란 그런 물건이니까. 생김이 피아노보단 낫다. 얼마나 뛰어난 연미복 맵시냐. 산뜻한 이 신사를 아스팔트 위로 곤돌라인 듯 몰고들 다니길래 하도 닦았길래 하루 청해왔다. 손에 맞는 품이 길이 아주 들었다. 열고 보니 허수리도 반음키가 하나 남았더라. 어느 화원으로 깨어내어 바늘로 찔렀더니만 그만 호접같이 죽더라.